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돈입니다. 경제 시그널 1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국내 증시 물론 주말 사이에 반도체 관련한 악재가 시장에 전해져서 하락이 나타날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하긴 했지만 반도체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장 초반에는 전체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소 낙폭을 줄여가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 가운데 있어서 양시장에서는 또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다양한 시장 이야기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브로드컴발 악재, 반도체 과연 저점 매수 기회일까요? 물론 오늘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려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라클, 또 브로드컴, 또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예정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좋은 얘기가 나왔음에도 혹은 그 다음에도 안 좋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혹은 시장의 해석에 대해서 의견들이 참 분분한데요. 과연 이번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나올지가 또 앞으로의 반도체주의 방향을 가르게 되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브로드컴은 AI 관련한 마진이 BAI 쪽보다 적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오라클 쪽에서는 부인하기는 했지만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두 개 다 모두 오픈 AI 향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그 착공이 더 지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하긴 했어도 시장에서는 무언가 계속해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 AI 칩 관련된 종목들의 일제히 하락세가 보였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이 여파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한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일부 중소형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급등세가 나오는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또 우리나라가 다른 또 행로를 겪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포인트가 되겠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관련해서 또 내용을 하나씩 점검해 보자면 삼성전자는 물론 지금 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호황도 계속해서 수혜를 받고 있지만 내년에 이제 HBM 관련한 공급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거는 이게 이제 브로드컴 향이거든요. 물론 지금 브로드컴 쪽에 있어서 약간의 좀 부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HBM 관련한 공급이 브로드컴 향으로 3배 넘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한 자료 하나 준비했거든요. 삼성전자의 내년도 실적에 대한 전망치 그리고 올해 4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보면은 너무나 좋죠. 일단 연도별로 추정되는 영업이익의 추이를 보면은 올해 42조 원을 넘어서서 내년에는 97조 원이라는 놀라운 숫자,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2배까지 거의 뭐 100조 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있어서는 사실 거의 고정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향후에 빠르진 않겠지만 업황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 있어서 숫자가 내려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기는 하지만 과연 저게 얼마나 내려갈까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상을 할 수가 없고요. 얼마나 더 올라갈까도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좋은 쪽을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워낙에 계속 오라클, 브로드컴을 비롯한 종목들이 돌다리를 두들겨 봤더니 이게 뭔가 약간 무너지진 않았지만 삐끗삐끗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은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워낙에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D램 관련한 종목들에 있어서 가장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5배, SK하이닉스가 2.2배, 삼성전자가 1.5배로 지금 가장 저평가된 반도체 관련한 메모리 기업이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상승룸이 더 남아 있다라는 것도 방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 이야기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HBM 쪽에서는 워낙에 계속해서 왕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범용 메모리 쪽도 호황을 겪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SK하이닉스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 추이를 보면요. D램 가격과 함께 계속해서 동행을 하고 있다고 하죠. 주가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D램 DDR5의 현물 가격과 지금 추이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워낙에 급격하게 10월 달에 가격이 올라왔고 11월에도 오름세를 보였던 그 가운데 12월 들어서는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약간 주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꺾이지는 않은 가운데 과연 앞으로의 D램에 있어서는 Q는 계속해서 고정이겠지만 P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속에서 얼마나 다시 한번 더 가격이 올라가게 될지 여부가 SK하이닉스의 또 주가 향방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쪽에 있어서 메모리 쪽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계속 긍정적인 전망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또 미국이 다른 행보를 걸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오늘 또 고려아연의 급등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고려아연의 주주가 될 가능성이 시장에 전달되면서 장 초반에 급등 보였고요. 지금은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여전히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미국 현지에 10조 원 규모의 재련소 건설 얘기가 전해졌죠. 미국 정부와 또 기업이 고려아연의 이 재련소 관련한 투자에 약 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라는 것이 골자가 됐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계속해서 고려아연과 영풍 이런 기업들을 둘러싼 지분 경쟁이 워낙에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략적 안보 기업으로 고려아연이 분류가 된다면 적대적 M&A가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꼭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엄청나게 노력을 할 계획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이러한 기대감이 모두 작용하면서 주가가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들은 명확하게 딱 결론, 마침표가 찍힌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얼마나 더 우리가 확대 생산할 수 있는지 혹은 실적에 대한 그리고 혹은 이 경영권 관련해서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지 여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소비주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고려아연에 이어서 소비주 이야기 보도록 하죠. 연말 투자 대안 과연 소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소비 관련한 기업들이 탄탄합니다. 각각의 이유는 물론 다르겠지만 소비주들이 시장에 있어서의 상승 사이클 안에서 소외됐었던 종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지만 K자형 소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 K소비 관련한 유통 관련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 대안에 있어서는 소비주, 유통주 안에서도 순서가 이렇게 매겨지는데요. 부등호 표시는 백화점을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세점, 그리고 대형마트, 편의점, 마지막으로 홈쇼핑 쪽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소비하는 그 패턴을 봐도 최근에는 홈쇼핑 업계 굉장히 어렵다 이야기를 하고요. 불황이라고 하지만 편의점이 보통 불황형 소비의 탑픽으로 꼽히곤 하는데 최근에 1년 사이에는 편의점 관련한 종목들이 그렇지 못했죠. 최근에는 백화점과 면세점이 계속해서 K자형 소비에 있어서의 소비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두 종목군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소비는 그러니까 인바운드 외국인의 소비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이 이 두 섹터였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양극화 소비에 있어서의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고 외국인 쪽의 매출의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소비 관련해서 데이터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지금 상황 속에서 백화점이나 이런 주요 상품군별 매출 증감률을 보면은 소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백화점 기존점의 매출 성장률 그동안에는 사실 마구 안 좋았습니다. 지금 올 초만 해도 그렇고요. 백화점에서 물건 안 팔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12월이 계절적인 성수기이기도 합니다.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 여름 티셔츠 하나보다는 겉옷, 외투가 훨씬 더 가격이 비싸니까요. 여기에 더불어서 백화점에는 이제 면세점도 있고 백화점 자체 매장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또 소비를 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거기가 조금 더 뭔가 메리트가 있다, 싸다라는 점을 봤을 때 지금 원화엑스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평소에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를 하게 되는 게 또 여행의 소비잖아요. 그러한 여파를 우리나라 백화점 기업들, 면세점 기업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 상품군별 매출 증감률을 보면은 여성 캐주얼 의류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 스포츠, 남성 의류 상대적으로 여성 소비자들이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의류 관련해서도 여성 브랜드가 좀 집중되어 있는 기업들의 매출 증가세가 더 많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도 소비 관련한 종목들에 투자할 때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는데 오늘 장에서도 신세계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펼쳐내고 있고 또 관련한 대형 마트 안에서는 신세계와 더불어서 이마트가 엄청나게 오늘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마트는 또 개별 이슈까지 함께 작용을 하고 있죠. 연말에 AI 관련한 투자 말고 대안을 찾는다면 소비주에 있어서의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으니까요. 관련 투자의 포트폴리오 짜실 때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경제 시그널 10 10가지 헤드라인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헤드라인 보시죠. 산타랠리의 변수는 미국 지표와 세계 금리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커지기도 했죠. 지난주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코스피에서 1조 173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코스피 주식을 3,600억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1조 5천억 넘게 순매도를 했죠. 종목으로 보자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선주 등 반도체 투톱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주들을 대량 매수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같은 기간에 좀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메모리의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18일 예정돼 있고요. 이를 비롯해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공개가 되고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회의 등의 내용들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퐁당퐁당 산타랠리 과연 올해는 어떨까요? 코스피 지수가 올해 들어서 약 70% 이상 상승을 한 상황에서 산타랠리까지 과연 만끽할 수 있을지 증권가에서는 증시 강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낙관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산타랠리는 최근 10년간 경년의 한 번꼴로 나타났는데요. 2015년부터 2024년 중에 12월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이 플러스를 기록한 건 모두 5차례인데요. 여기에서 연도별로 보면은 2016년이 2%대, 그리고 2019년이 5%대, 2020년이 9%, 2021년이 2.69%, 그리고 2023년이 6%로 마지막 달에 코스피 지수가 이런 정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홀수에 올랐다라는 것을 봤을 때 올해 2025년에도 상승을 기대하는 쪽이 우세합니다. 보통 그해 1월에서 11월 누적으로 증시가 오른 해에는 연말 수익률도 좋다라고 하는데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적 상승률이 60%를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미국 시장의 움직임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문난중 대신증권연구원은 미국은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산타랠리가 진행 중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탄절을 전후해서 차기 미국의 중앙은행의 의장을 지명함으로써 역사적인 증시 강세를 본인의 공으로 돌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 보시죠. 외환 당국에서는 고환율 대응에 주말에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라고 합니다. 정부가 달러 환율의 상승 관련해서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경제 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국내외 금융 외환 시장의 동향을 긴급 점검을 했습니다. 달러 환율은 오늘장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1,470원대를 넘어서 외환 위기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데 따른 긴급회의 소집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회의 결과에 관해서는 별도의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으나 복지부와 산업부까지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과 수출 기업들의 달러 자금 환전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 보시죠. 부자들의 포트폴리오, 부동산에서 주식과 금, 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보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5년 한국의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가진 부자들의 총 자산 가운데 비중이 큰 자산은 거주용 주택, 현금 등의 유동성 금융자산, 그리고 거주용 이외주택, 예적금, 빌딩 상가, 그리고 주식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거주용 주택이 가장 높은 비중이죠. 올해 부자들의 주요 자산배 포트폴리오에서 주목할 대목은 유동성 금융자산과 주식의 비중이 각각 0.4% 그리고 0.5%포인트 증가한 겁니다. 이 같은 변화는 증시 반등과 함께 채권 시장의 양호한 성과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주식에 투자하는 부자들은 평균적으로 국내 주식을 5.8개 그리고 해외 주식을 4.9개, 4.9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고 서학개미 열풍으로 지난해보다 해외 주식 수가 약 0.7개 정도 늘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국내 모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한 투자가 가장 많았고요. 국내에서는 10명 중 7명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한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답했고 이어서 IT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한 종목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섯 번째 헤드라인 보시죠. 우선주 지수 코스피 상승률을 역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올해 하반기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우선주의 지수가 코스피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코스피 우선주의 지수는 22% 상승해서 코스피 지수 수익률 21%를 역전했는데요. 상반기 우선주 지수의 상승률이 20%로 코스피 대비해서 8%포인트가량 뒤처졌던 점을 고려하면 추세가 전환된 셈입니다. 시장에서는 상법 개정의 효과로 주주 환원 환경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우선주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상대적으로 할인돼 있었던 우선주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모습이지만 낮은 유동성 문제는 여전한 리스크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6번째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내용인데요. 보시죠. B2 개미들이 SK하이닉스에 1조 원을 베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자 레버리지 투자 수요는 증시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난달 4,200선을 넘어서고 미국 증시도 별다른 조정이 없는 상승 국면이 이어지면서 대출로 더 많은 종잣돈을 마련해서 높은 수익률을 노리는 투자 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영끌 주식 투자 등 가장 흔한 경우는 시세 차익을 노린 중단기 대출인데요. 올 4분기 신용융자 잔액을 보면 삼성전자는 7,530억 원, SK하이닉스는 9,36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최근 상장된 공모주가 상장 당일 급등하면서 공모주 B2 역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공모주는 높은 경쟁률 때문에 청약 금액이 커야 한두 주라도 더 받을 수 있게 되죠. 이달 초에 상장한 에임드바이오가 상장 첫날 300%, 이튿날 30%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공모주의 투자 열기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청약 금액을 높이고 청약 금액이 환불되는 2, 3일간만 대출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주가 변동성이 작은 배당주 투자에도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7번째 헤드라인입니다. HL 만도 로봇 사업 진출로 목표가를 줄 상향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 등을 포함한 총 5개 증권사가 HL 만도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는 6만 원에서 8만 원 사이로 기존 목표가 대비해서 눈높이가 한 단계 더 높아졌습니다. HL 만도의 주가를 약 한 달 반 만에 40% 넘게 상승을 했죠. CID 이후에 로봇 산업에 대한 재평가 기대가 확산되면서 주가가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면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가 주가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같은 기간 기관은 357억 원, 개인은 102억 원가량 각각 순매수를 했습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496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죠. CU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 공개된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 로드맵과 중장기 성장 전략이 밸류에이션 재선정의 계기가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HL 만도의 주가 움직임 보도록 하죠. 현재 구간에서는 0.57% 상승한 5만 3천 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마트 소식 보도록 하죠. 8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사업 재편한 이마트 신세계푸드를 공개 매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마트가 자회사인 신세계푸드의 지분을 전량 취득을 위한 공개 매수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개 매수가 완료가 되면 신세계푸드는 자연스럽게 상장 폐지를 할 계획이죠.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내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총 22거래일간 신세계푸드 지분 37.89%에 대한 공개 매수에 나서고요. 최종 결제일은 1월 7일입니다. 이번 공개 매수가 최종 완료되면 이마트의 신세계푸드의 지분율은 93.36%가 되고요. 이번 공개 매수는 이마트의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효율화 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의 유통 및 리테일 사업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이마트는 최근 신세계건설과 신세계푸드를 중심으로 한 사업 재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두 종목의 주가 움직임 보도록 하죠. 이마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1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9만 700원 기록 중입니다. 신세계푸드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주가 19%대 급등하며 4만 7,850원 기록 중입니다. 자, 9번째 헤드라인 보시죠. 녹십자가 FDA 신약 수에 관련한 밸류에이션 최저점에 이르렀다는 소식입니다. 녹십자 한양증권의 보고서 내용 보겠는데요. 녹십자에 대해서 미국에서 판매 중인 면역글로불린 신약 알리글로의 고성장 수혜가 기대돼서 관심을 둬야 할 시점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오병용 한양증권연구원은 FDA 신약 알리글루가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라며 이제 녹십제를 재평가할 시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알리글루는 2023년 말 FDA 승인받은 이후에 2024년 하반기부터 미국 판매를 시작을 했죠. 출시 초기부터 빠른 성장세를 보였고 가장 큰 성장은 4분기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속도는 기존의 국산 FDA 신약과 비교해도 압도적이라는 것이 한양증권의 판단이고요. 관련해서 오연구원은 내년 매출 목표는 약 2,350억 원, 2028년 목표는 3억 달러라며 미국의 면역 글로불린 시장에서 ADMA 점유율이 여전히 2%에 불과하다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오늘장 녹십자 주가 흐름 보도록 하죠. 현재 주가 1.67% 상승한 16만 4,700원 기록 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째 헤드라인이죠. 하이브는 글로벌 공연 시장에서 빅4에 진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하이브 관련해서는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내년도 BTS의 새로운 앨범과 또 콘서트 관련해서도 시장에서는 엄청난 기대감을 몰리고 있는 가운데 빅4 진입을 했다라는 소식도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준 하이브는 주가가 박스권의 하단에 위치한 이런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내년도 실적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하면서 현재 시점에서의 저가 매수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하이브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주가는 1.34% 하락한 29만 5,500원 기록 중입니다. 자, 개별 기업들의 소식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를 포착을 해야 될까요? 잠시 후 전략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경제 시그널 10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22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여전히 하락세지만 코스닥이 정말 낙폭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낙에 바이오 쪽 그리고 관련해서 개별 종목 중에서는 로봇 그리고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탄탄하게 오르자 지수는 0.2% 제한적인 하락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도 1.49%로 낙폭을 꽤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시장 점검을 해보고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장이 생각보다 낙폭을 빨리 줄이는 거죠? 네네. 일단 시장 오늘만 딱 점검을 했을 때는 일단 이제 순환매 자체의 시장이라고 확실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간 좀 못 올랐었던 부분들의 섹터의 순환매가 확실히 좀 돌아주고 있는 부분들. 그 이제 로봇 쪽이 최근에 좀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부분들이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 쪽에 지금 대대적인 투자에 대한 이슈 이런 재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HL반도 같은 경우도 지금 로봇 쪽에 대한 투자 이슈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체적인 좀 로봇 쪽의 순환매가 좀 확실하게 지금 돌아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간 좀 많이 쉬었던 조선 기자재 쪽이라든지 이제 조선 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한 차례 좀 주가의 되돌림 현상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되실 것 같고 최근에 좀 순환매 자체만 딱 주목만 해서 놓고 보면은 단기적인 재료 이슈로 인해 가지고 좀 리플레이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근 이슈 플레이에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가 꾸준하게 좀 연출이 되고 있다. 다만 이제 증시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핵심 축 자체는 여전히 변하지가 않았다라는 기조는 저는 뭐 변함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핵심 축 자체 뭐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혹은 이제 AI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일단은 ESS 쪽 관련돼 있는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 이제 핵심 축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사실 반도체에 대한 불안감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갖고 계실까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불안감을 갖고 계세요?
사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상황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거라고는 봅니다. 이제 뭐 엔비디아만 놓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대적인 실적 부분들은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증권가에서도 눈높이는 계속해서 높아지겠죠. 다만 이제 그 눈높이를 얼마나 이제 충족을 시켜줄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 다만 이제 그 주가가 어느 정도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을지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결국 지금의 주가가 과연 적정하냐, 혹은 지금의 주가가 좀 거품이 많이 끼어 있냐라는 여부로 일단은 어느 정도 조정이냐, 혹은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유지를 하냐, 그 여부의 좀 갈림길이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지금 상황에서 이제 AI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베타 버전들이 좀 발전화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서비스화는 상용화는 꾸준하게 커질 것이고, 그렇다 하게 되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납품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 면에서도 꾸준하게 외형 성장면이라든지 실적 성장도 돋보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들의 탄력성이라든지 그리고 힘에 대한 가속성이라든지 여부들은 일전보다는 좀 많이 약해진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일부 이제 어느 정도 조심성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전보다는 이제 공격적인 매수세에 대한 여파가 확실하게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어느 정도에 대한 주가의 조정 폭도 우리가 염두는 해둬야 되지만 일전처럼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폭이 뭐 마이너스 10%, 20%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일부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한 차례 좀 쉬어가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즉 추세 자체는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주면서 쉬어가는 계단 걸음, 계속해서 계단을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포트는 계속해서 강화를 하는 취지는 맞다라고는 봅니다. 포트 강화는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면은 맞기는 하지만 공격적으로 포트를 강화하기보다는 보수적으로 계속해서 포트를 강화를 시켜나가는 편이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공격적으로 포트를 강화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는 반도체 투톱 관련해서도 네네. 물론 이제 뭐 고점 대비해서 얼마 빠지지는 않았긴 하지만 네네. 지금 3% 두 종목 모두 하락하거든요. 네네.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는 구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SK 하이닉스로만 딱 놓고 봤을 땐 사실 지금 이제 투자 경고가 일단 붙어 있는 상황이기도 네. 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매수세에 대한 부분들의 조심성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은 해야겠지만 사실 이제 50만 원대를 지켜주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하겠죠. SK 하이닉스만 딱 놓고 봤을 때는 50만 원대를 만약에 좀 지켜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신규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50만 원대를 일단 지켜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고요. 만약에 50만 원대를 깨고 SK 하이닉스가 좀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한 차례 좀 쉬어갈 가능성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한 차례 좀 쉬어갈 가능성을 좀 체크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는 홀딩하는 관점이 일단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일단 오늘은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많이 터져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일단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좀 추세를 전환을 시켜주려는 모습들은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를 전환시켜주려는 것은 일부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추세 전환을 시켜주려는 모습들로 판단을 해볼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거래량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터져주고 있는 모습들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단기적인 조정 국면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재차 상승 기조를 유지시켜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저는 95,000원에서 94,000원대 이 라인대를 또 레인지를 유지를 시켜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가 또 매수 맥점 자리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봤을 때는 내년도에 뭐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 뭐 매출에 대한 전망이 꺾이거나 그런 상황들은 없죠, 아직은. 아직까지는 증권가에서도 뭐 매출이 꺾인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들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이제 증권가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거죠. 얼마나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그걸 충족을 시켜줄 수 있냐라는 여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계속해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에는 전혀 의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증권가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성장성에 의심이 없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과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기초 체력 부분들을 얼마나 키워줄 수 있을지 그 여부에 대한 베팅이 이제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들이 많다 보니까 실적면은 계속 좋아질 겁니다. 실적면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실적면은 좋아지겠지만 이제 그 탄력성에 대한 이제 테스트 면이 얼마나 좋아질지 여부를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주가의 좀 상승폭이 얼마나 둔화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상승폭이 계속해서 회복이 되면서 위로 올라갈 것이냐, 그 여부를 좀 생각을 하시는 편이 맞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추세가 꺾이면서 내려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는데 만약에라도 정말 이제 뭐 글로벌 빅테크사로부터 혹은 관련한 기업들로부터 이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의 수주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취소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면 정말 시장이 큰 악재일 텐데. 그렇죠. 아직까지 뭐 그런 우려를 하기에는 시기상조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더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고려아연과 나이백, 정유주, 우주항공, 그리고 사조씨푸드, 한진칼, 원익홀딩스, 위메이드,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차까지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오늘 고려아연부터 보도록 하죠. 고려아연의 주가가 현재 구간에서도 9% 넘게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지분 투자하면은 해결되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세한 내용 한번 일단 짚어볼까요? 네, 일단 고려아연은 딱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전략광물에 대한 동맹의 핵심 축이냐, 그리고 이제 국내 지배구조 리스크, 이 두 개가 지금 동시에 걸려 있는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는데, 일단 이제 미 국방부가 지금 현재 방산사가 약 한 2조 원 규모의 고려아연 지분 참여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현지에서 지금 거의 한 10조 원 규모의 전략광물 재련소 투자까지 지금 패키지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온 상황인데, 만약에 미국이 이제 직접적으로 지분을 들고 들어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고려아연은 이제 단순히 재련사라는 모멘텀만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 안보의 어떻게 보면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재부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펀더멘털이라든지 모멘텀이 재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공급 계약 면에서도 이제 가격 협상에 대한 프로젝트, 이런 면에서도 이제 파이낸싱에 대한 우려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반대로 이제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대규모 3자 배정에 대한 부분들의 지분 이석이라든지 이제 의결권 구조에 대한 변화가 단계적인 부담 요인으로는 고려아연 측에는 분명히 작용을 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가격적인 면으로만 놓고 봤을 때 160만 원대예요. 160만 원대라는 그 가격이 사실 이제 부담되는 가격은 분명히 사실이긴 합니다. 부담되는 가격들은 맞기는 하지만 일단 미국 측에서 직접적으로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투자를 진행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 이제는 재련사가 아니라는 거죠. 재련사가 아니라는 그 모멘텀 자체가 고려아연 측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과연 이제 모멘텀이 변화가 될 것이냐, 혹은 단순히 그냥 재료로화로만 마무리가 될 것이냐, 그 여부가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오늘 일단은 윗꼬리를 좀 크게 달고 내려오는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는 좀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갈팡질팡하는 여파들의 수급들이 확실히 좀 많은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프로그램은 매수세가 아니라 매도세로 좀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프로그램 매도세가 일단은 전환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재료화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믿음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의심에 대한 부분들의 여부도 일단은 체크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분명히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시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근데 아직 이게 지분을 확실하게 뭐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가 마침표가 찍힌 게 아니죠. 네네, 그렇죠. 요 얘기가 그냥 오가고 있다라는 건데, 네네네. 이런 결론은 우리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 결론은 이제 확실히 이제 저희가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모르는 거죠. 이제. 오늘 이사회를 연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사회는 확실히 뭐 연다라고는 뭐 하는데, 이게 이제 오늘 이사회에서 확실히 결정이 날지 여부는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결국 지금의 주가로만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은 뭐 이제 예상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예상만 한다라고만 놓고 봤을 때도 지금의 주가로만 딱 놓고 봤을 때 이제 갈팡질팡하는 부분들만 딱 놓고 보면은 지금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의 변화냐, 혹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고려아연에 대한 지배구조 리스크 부분들만 핵심 축으로만 놓고 그냥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직접적으로 이 재료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가 확실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직접적인 1차 수혜주는
고려아연 본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일단 이 수혜에 대한 자체의 모멘텀 분명히 고려아연 전부 다 체력이 다 받아갈 가능성은 분명히 높을 것이고 그렇다 하게 되면 이제 고려아연은 지금 슈팅이 계속해서 나와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이제 9%대 8%대 주가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 면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지금의 가격 상승 폭은 그렇게 작은 폭은 아닙니다. 지금의 가격 상승 폭은 작은 폭은 아니기는 하지만 윗꼬리가 너무 길다라는 편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맞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기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홀딩을 하시는 면이 일단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신규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의 재료로만 놓고 봤을 때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일단은 시기상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결국 이제 재료화가 확실하게 확실시가 되고 마침표가 정확하게 찍히고 나서 접근을 하시는 것도 저는 확실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게 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경영권 분쟁을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네. 고려한 입장에서는 요 미국과 손을 잡고 조인트 벤처를 만드는 게 또 다른 방어의 아주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밀어붙일 것 같은데 이게 뭔가 MBK 쪽에서 뭐 반대를 하거나 뭔가 좀 이렇게 제동을 걸 만한 그런 상황은 연출 안 될까요? 일단 이제 법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의 지배구조 이제 불확실성 뉴스 헤드라인 부분들은 일단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일단 MBK 측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사실 이제 MBK 측에서는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변동성은 계속 생길 거라고는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변동성은 계속해서 생길 것이고 그럼 반대로 고려한 입장에서도 MBK 측에서도 계속해서 가만히 안 있을 것을 대비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적극적인 추진을 진행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양측에서에 대한 부분들의 공격적인 퍼포먼스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주가 측면으로만 바라볼 때는 그에 따른 노이즈 측면의 변동성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단지 이제 지배구조 디스카운트가 붙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배구조에 대한 디스카운트는 계속해서 주가에는 붙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시나리오는 A, B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미 국방부가 방산사가 만약에 주주로 들어올 경우를 대비를 했을 때는 정부 승인 아래 이제 국가 핵심 기술의 보유 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럼 이제 미 안보 자산에 대한 프레임이 굳어지는 상황에서는 결국 이제 적대적인 M&A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겠죠. 적대적인 M&A에 대한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면서 오히려 중장기적인 밸류에이션은 재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A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 면에서는 시나리오 A 측면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시나리오 B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일단 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가 되는 부분들이죠. 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법정 공방 역시도 계속해서 확대화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이제 본업에 대한 펀더멘탈이라든지 별개로 지속적인 뉴스 노이즈는 꾸준히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할인 효과로 할인 요인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고려아연이 지금 당장 좋다, 안 좋다라고만 놓고 보기가 다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는 악재도 있는 어떻게 보면 악재로도 될 수 있는 부분들과 호재로도 될 수 있는 부분들 두 갈림길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두 갈림길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가 조금 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점치기가 다소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가 고려아연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MBK 쪽에서는 아연의 주권을 포기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나 그래서 이제 이사회의 결의가 오늘 뭐 결정이 된다라고 해도 관련한 효력 정지, 가처분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고려아연의 주가는 오늘 급등했지만 이전에 우리 한번 경험했잖아요. 급등했다, 급락했다 네네, 하는 그렇죠. 변동성이 엄청 심했는데 이거 좀 염두한 전략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신규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관망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진짜 정말로 그냥 단순히 재료 면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재료는 분명히 맞습니다. 전자 재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다만 일단은 악재와 호재가 동시에 갈림길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규분들은 일단은 관망을 하시는 편이 저는 좀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보유하시는 편이 맞겠죠. 보유하시는 편이 일단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결국에는 가능성 여부이지 않습니까? 호재로도 가능성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악재로도 가능성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디든 뭐 확률은
베팅은 돼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호재로 되면 당연히 좋은 부분들이고 악재로 되게 되면은 당연히 한 차례 더 주가가 오늘 올렸던 부분들 다시 또 빼는 그런 그림의 양상들을 또 나타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그 부분들은 생각은 해야겠지만 기술적인 관점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지금 거래량 부분들만 딱 놓고 봤을 때 3주 연속에 대한 거래량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지금 추세는 계속해서 위로 올려주고 있는 상황들은 맞기는 하지만 앞쪽 주가 이제 240만 원을 찍었을 때 당시보다도 거래량이 50% 이상도 지금 안 터져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래량이 안 터져주면서 계속해서 양봉을 띄워주면서 위로 올려주고 있다는 것은 일단 어느 정도에 대한 매수세가 적은 상태로 계속해서 거래량을 터치면서 위로 올려주고 있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매도세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매도세가 안 나오면서 적은 대금으로 위로 올려주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적정 가격대가 위치에 도달을 했을 때 한 차례 대규모로 좀 매도세가 또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생각은 해둬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급락 가능성 여부까지도 일단은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편이 맞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우주항공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스페이스X의 IPO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내년도 하반기쯤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 미국 시장에서도 M7 종목들이 좀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의 주가는 버티는 2%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IPO 소식이 과연 우주항공주에 있어서의 대세 상승을 어떻게 좀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단기 재료는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중장기적인 펀더멘탈의 체력을 바꿀 수 있을까는 사실 물음표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주항공의 그간 이제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폭에 대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을 때 당시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우주항공은 이제 물론 좋은 섹터 산업은 맞습니다. 앞으로 뭐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라든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변함은 분명히 없다라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그 성장면만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성장성은 분명히 있지만 그게 기업으로 빗대어 봤을 때 실적 측면으로 과연 언제쯤 이 실적이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실적으로 지금 기업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꽤나 소요가 많이 될 것이고 그렇다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재료에 대한 반응은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그 재료에 대한 반응 이후에 다시 또 주가에 대한 되돌림 여부까지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지금 2026년에 뭐 대형 IPO의 지금 목표를 상장 준비를 지금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일단은 나온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우주항공 섹터에 대한 부분들에는 단기 재료화가 지금은 확실히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면 되실 것 같고 일단 글로벌 우주 산업 같은 경우 2040년까지 뭐 최대 2조 달러 이상으로 지금 커질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일단은 겹쳐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이제 국내 우주항공 방산주들 뭐 구조적인 리레이팅 구간에는 분명히 들어설 수 있는 구간이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실적이 받쳐줘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 실적이 받쳐줄 수 있는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는 우주항공 섹터에 하나만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보다는 플러스로 방산까지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을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혹은 LRG 넥스원이라든지 이런 이제 대표적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에 대한 부분들의 섹터의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의 실적을 지금 반영을 시켜주고 있는 종목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 섹터에 대한 어떤 수혜의 모멘텀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쪽에 대한 수혜에 대한 재료화가 좀 낮춰진다고 하게 돼도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어느 정도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방어를 시켜줄 가능성 여부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두 가지의 모멘텀 축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을 바라보는 측이 저는 좀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테마로 여겨지는데 관련한 기업들 수혜가 뭐 어디로 갈까? 우리나라는 사실 뭐 우주항공 방산 이렇게 묶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로템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뭐 방산주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뭔가 연결고리를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세트랙아이 얘기를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오늘도 지난주 12% 급등해서 오늘도 일단 3%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트랙아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세트라이가 제가 알기로는 11월 달에 한번 악재가 있었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때 뭐 기술 유출에 대한 부분들의 이제 악재 이후에 지금 그 부분들을 소화를 시켜주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악재에 대한 부분들을 소화를 시켜주고 있는 단계로 판단을 하셔야지 이게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악재를 전부 다 이제 반영을 시켜주고 나서 주가가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기에는 다소씩 무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기술 유출에 대한 부분들의 논란이 분명하게 주가에 대한 부분들의 반영이 다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반등 기조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 X IPO에 대한 상장 이슈 그리고 2040년까지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부분들의 전망치 성장을 할 것이라는 그런 대규모 어떤 리포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성장 모멘텀이 붙었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V자 반등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하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어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V자 반등 자체가 오늘 같은 경우도 윗꼬리가 뭐 크게 달리고 있는 상황들은 아닌데 윗꼬리가 지금 조금씩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일부 세트랙 I 쪽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감도 분명히 주가에는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일단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세트랙 I 쪽을 접근을 하기보다는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아니면 LRG 넥선 쪽을 바라보시는 편이 저는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LR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쉬어가고 있지만 LRG 넥스원은 주가의 3%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탑픽을 공개하신 건가요? LRG 넥스원으로? 일단 이제 LRG 넥스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딱 고르라라고 말을 하면은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고를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방산 뭐 혹은 이제 엔진, 우주 모두 묶은 통합 플레이어 기업이라고 좀 바라보시는 편이 좀 맞지 않을까 좀 싶거든요. 다만 일단 투자 경고가 일단 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좀 쉬어가는 모습들은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국내 우주항공이라든지 이제 국방 이 상장 기업 중에서 브랜드 평판 쪽에서도 이미 1위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게 정리를 하게 되면 일단은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X 쪽에 대한 부분들의 IPO 기대감 분명히 붙어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 대한 글로벌 밸류 리셋이라든지 그리고 국내 방산의 우주 예산 확대 그 부분에 따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 그리고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에 이미 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거, 이 핵심 축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부분들이 대표적인 대장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조금 더 저는 대장 역할은 충분히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홀딩을 계속 하시는 편이 맞다고 봅니다. 기존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하시는 편이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소폭 눌림이 나왔을 때 저는 80만 원 후반대, 80만 원 중반대까지 내려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편이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물론 이 스페이스X와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산업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죠. 네, 그렇죠. 그런데 계속 우주 쪽을 바라보는 산업에 있어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래도 가장 선두 주자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투자를 하시려면 이쪽 종목을 좀 바라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는 한진칼입니다. 오늘 변동성이 꽤 크네요. 지난 주말 금요일장 이제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 오늘은 장 초반에 상승세 보였다가 지금은 다시 한번 7%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죠. 네네. 과연 주가는 앞으로 어떨까요? 계속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구간이 연출이 될까요? 사실 이제 한진칼 같은 경우는 단기 대응을 못할 것 같으면 접근 안 하는 게 맞다고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한진칼에 접근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 네. 일단 지금 경영권 분쟁 재점화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라든지 뭐 주주환원에 대한 강화 기대가 동시에 지금 일단은 주가에 녹아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호방그룹이 지금 이제 한진칼 지분의 지금 18%대까지 지금 끌어올리면서 지금 조원태 회장이라든지 그리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분들의 지분과의 격차가 지금 거의 한 1%, 한 2% 격차 수준까지 지금 좁혀진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조원태 측 같은 경우 이제 델타 항공에 대한 부분들, 산업은행 등 이제 우호 지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호 지분을 사실상 확보했다라는 평가가 지금 계속해서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경영권 교체 가능성에 대한 여부는 낮아지기는 하겠지만 지배구조 프리미엄이라든지 혹은 분쟁 노이즈가 일단은 공존되는 구간이라고
보는 시각이 일단은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진칼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프레임으로 계속 바라보시는 편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일단 주가는 변동성이 계속 부여가 될 겁니다. 변동성은 계속해서 부여가 될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면서도 계속해서 급락도 나올 그럴 가능성, 그런 변동성, 뉴스 플레이에 대한 부분들이 민감하게 움직일 대표적인 종목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쉽게 신규로서는 접근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기존 보유자분들 이제 특히 이제 뭐 혹시라도 이제 고점에서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될지 여부만 놓고 봤을 때는 너무 고점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솔직히 손절하기도 참 애매한 그런 구간대이기도 분명히 하긴 하거든요. 다만 일단 이제 기존 분들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이제 신규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접근을 안 하는 편이 일단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분들 같은 경우는 뉴스 플레이에 맞게끔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일단은 잡아 나가시는 편이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한지는 내년 초에 LCC 관련한 통합법인을 출범한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출범이 되면은 어떤 뭐 주가나 실적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일단 이제 LCC 쪽에 대한 부분들의 통합 법인 쪽을 출범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시간차를 갖는 중장기 이벤트성으로 좀 바라보시는 편이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진에어라든지 혹은 이제 에어부산이라든지 이제 에어서울 세 개를 지금 LCC 쪽에 대한 부분들의 최근 공시를 통해서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 통합 이 일정에 맞춰가지고 지금 2027년 1분기 내에 진에어 중심으로 통합법인 출범을 지금 공식화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출범 시점에서는 이제 기단의 50대 이상을 가진 국내 최대 지금 LCC가 탄생을 하게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노선 재배치 중복 노선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뭐 정리 브랜드에 대한 일원화에 대한 부분들의 단위 화생에 대한 비용 절감 효과는 분명히 있을 가능성은 높겠죠.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LCC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수익성 개선에 대한 여지는 분명히 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한직칼에 대한 부분들에는 단기적으로 경영권 뉴스에 대한 플로우에 따라서 변동성이 분명히 큰 종목군이다 보니까 이 LCC 통합 효과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로만 놓고 봤을 때는 주가에 대한 부분들에는 호재로만 판단을 할 수가 있냐라고 놓기보다는 한직칼은 그냥 단순히 지금 단기적인 경영권 뉴스 플레이가 조금 더 우호적으로 주가에 반영을 시켜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 여부보다는 일단은 경영권 분쟁 이슈가 조금 더 해소가 돼야 일단 주가에 대한 안정적인 프리미엄이 부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보시는 편이 조금 더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오늘 서진우 본부장의 탑픽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한 종목을 탑픽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네네. 일단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쪽에 대한 부분들의 투트랙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좋았어요.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좋았지만 ESS 쪽에 대한 부분들의 프리미엄이 지금 대부분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음극재와 양극재 쪽에 대한 부분들의 투트랙 전략을 계속해서 구사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 이제 막 추세를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신규 접근이 굉장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26만 2천 원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9만 원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지금 추세를 다시 한번 좀 돌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탑픽 종목을 포스코 퓨처엠으로 골라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6만 원대 위인 26만 2천 원, 손절가는 19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치킨 중량 표시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꼼수를 잡을 수 있을지 관련된 이야기 첫 번째로 나눠보시고요. 다음으로는 쿠팡 관련 이야기입니다. 대표 사임이라는 강수에도 불구하고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해 보시죠. 끝으로는 무신사입니다. IPO를 앞두고 있는데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과연 IPO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체크하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보도국의 신현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로는요. 국민 간식이죠. 치킨과 관련된 소식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슬쩍 양만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 빈번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졌는데요. 정부가 이 지점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치킨집에서도 이 고깃집처럼 정확한 무게를 확인하고 주문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가공식품에 집중됐던 규제가 외식업대로 확대가 된 건데요. 정부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숨은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서 우선 치킨 업종부터 규제를 도입하기로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당장 오늘부터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가격 옆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서 모든 치킨집이 대상은 아니고요. 시스템 지원 여력이 있는 BHC, BBQ, 그리고 교촌 등 10대 대형 프랜차이즈들에만 규제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들 매장의 메뉴판이나 배달앱 주문 페이지에는 치킨 무게가 그램이나 호수 단위로 명확히 표기가 돼야 합니다. 네, 제도의 취지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기에는 준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단순히 숫자를 적어 놓는다고 해서 그게 진짜 정량인지 소비자가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시나 검증 시스템이 뒤따라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투툴의 전략을 짰는데요. 우선 이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정해뒀습니다. 메뉴판 교체나 이런 시스템 수정 기간을 주는 건데요. 이 기간에는 위반해도 처벌 대신 안내 조치만 이뤄지지만 내년 7월부터는 시정 명령 등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법적 규제와 별도로 시장 감시도 대폭 강화가 되는데요.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분기마다 5대 치킨 브랜드 제품을 직접 구매해서 무게와 가격을 비교 분석하고 이 정보를 시장에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소비자 단체 홈페이지에 용량 꼼수 제보센터까지 신설을 해서 소비자가 제보를 하면 이를 검증해서 관계 부처에 통보하는 식의 촘촘한 감시망까지 가동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업계의 반응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메뉴판이나 키오스크 시스템을 다 바꾸려면 결국 돈이 들어갈 텐데 이런 비용이나 규제가 결국은 치킨값 인상이라는 나비 효과를 불러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인데요. 당장 12,000여 개의 가맹점의 메뉴판 수정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이 핵심은 원가 상승의 가능성입니다. 닭은 공산품이 아니라 생물 자원이기 때문에 부위별 중량이 일정할 수가 없는데요. 표기된 정량을 맞추기 위해서 도계 과정에서 무게를 선별하는 인력과 그리고 공정이 추가가 되면 가맹점에 들어가는 공급가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비용 부담이 소비자의 가격 상승으로 전가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전체 치킨 시장 점유율이 25%에 불과한 이 10대 프랜차이즈만 콕 집어서 규제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이 슈링크플레이션이 치킨 업계만의 문제도 아닌데 왜 과도한 처사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교촌 치킨이 이번 제도의 최대 변수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슈링크플레이션의 논란 중심에 섰던 데다가 재무적으로도 부담이 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왜 하필 교촌 이야기가 시장에서 들려오는 걸까요? 네, 교촌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그동안 영업이익률이 낮다라고 평가가 돼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익성 개선에 집중을 해왔는데요. 이에 2022년 1.7%였던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3.2%대까지 올라왔고요. 또 올해 3분기 말까지는 8.1%로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원가 절감을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이 닭가슴살이나 안심살 그리고 혼합 비중을 높이는 등 원육을 구성을
기준을 조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치킨 중량제 표시가 시행이 되면은 이런 부위 배합이나 또 총 중량 변화가 소비자한테 투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자칫 원가 절감 노력이 품질 저하나 또 꼼수로 비춰서 지난번 가격 논란, 인상 논란에 이어서 브랜드 이미지에 또다시 타격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교촌 F&B 측은 정부 지침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수익성 방어와 투명한 공개 사이에서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교촌 F&B의 주가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0.2%가량 소폭 상승 중이고요. 4,450원 선 지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두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치킨 업계 이야기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쿠팡입니다. 3,37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마자 결국 박대준 대표가 사임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걸 두고 사태 수습보다는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 8일 박대준 대표가 전격 사임 이사를 밝혔지만 여론은 상당히 냉담한 모습인데요. 단순히 경영진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모습이다라기보다는 오는 17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를 앞둔 이 방탄용 사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가방위는 이번 사태의 총책임자로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청문회를 불과 남짓 앞두고 한국법인 대표가 물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바지사장격인 한국 대표를 희생양을 삼아서 김 의장에게 쏠리는 화살을 피하려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법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박대준 대표가 사임안에 따라서 쿠팡은 임시대표로 해럴드 로저스를 선임했습니다. 해럴드 로저스 신임 대표는 김범석 의장의 최측근이자 또 법률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인사를 두고는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신임 대표로 선임된 이 로저스는 쿠팡의 모회사인 미국 쿠팡 INC의 최고 관리 책임자이자 이제 김범석 의장과 하버드 로스쿨 동문인 최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전문가가 아닌 이 법률통을 한국 대표로 급발한 건 향후 이어질 집단 소송과 또 검찰 수사에 걸쳐서 철저히 법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김범석 의장이 바로 어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유로는 자신이 이제 현재 해외에서 거주하고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 비즈니스 일정들로 인해서 출석이 불가하다라는 점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월급 사장이 아닌 쿠팡의 실질적인 지배자를 상대로 각종 의혹과 대처 방안을 따지겠다라는 청문회의 취지는 무색해졌습니다. 네, 한편 이번 사태의 피해자들은 한국을 넘어서 미국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한국 로펌의 주도로요, 미국 뉴욕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이는 아주 이례적인 강력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법무법인 대류 내 미국 법인인 이 SJKP가 주도를 해서 연내 뉴욕 법원의 쿠팡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상황인데요. 이 소송의 핵심은 미국의 이 디스커버리, 즉 증거 게시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를 통하면 이제 쿠팡 미국 본사의 이사회 회의록이나 또 보안 투자 내역과 같은 이런 은밀한 내부 자료를 강제로 공개시킬 수가 있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본사의 관리 부실 정황인 스모킹건을 찾아내겠다라는 거고요. 또 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서 향후 승소를 할 경우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떤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받아낼 수도 있다라는 점도 노림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은 참 좋은데 넘어야 할 산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쿠팡 측 변호인단도 가만히 있을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피해자도 한국인이고 사고도 한국에서 났으니까 한국 법원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미국 법원이 기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를 법률 용어로 이제 부적합 법원 주장이라고 하는데요. 쿠팡 측은 당연히 이 관할권이 없다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측은 이 승소를
자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쿠팡 INC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 건 미국 법인이고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단순한 정보 유출 실수가 아니라 미국 본사의 내부 통제 실패와 그리고 공시 의무 위반에 있다는 논리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쿠팡이 한국 규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미국 기업이다라고 논리를 펴왔는데요. 이번엔 그 논리가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미국 소송이 성립되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쿠팡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패션 플랫폼이죠. 무신사 관련된 소식입니다. 국내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무신사가 연이어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경영진까지도 싹 바꾼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C레벨 책임제를 도입하고 대표이사 체제도 바꾼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들일까요? 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책임과 속도입니다. 무신사는 2026년 1월부터 이 창업주인 조만호 대표와 그리고 조남성 대표의 2인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됐는데요. 이 조만호 대표가 비즈니스 전반을 총괄을 하고 조남성 대표가 인사와 지원 부문을 맡는 구조로 오너의 리더십을 강화를 해서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이겠다라는 의도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고 책임자, 즉 C레벨 제도의 도입입니다. 최고 커머스 책임자, 그리고 최고 글로벌 책임자, 또 최고 브랜드 책임자 등 각 영역에 이 셰프 타이틀을 부여를 하는 건데요. 이는 임원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확실히 위임을 해서 덩치는 커졌지만 스타트업 특유의 기만한 그런 실행력을 잃지 않겠다라는 책임 경영의 의지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지하철 2호선 이용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성수역 안내방송에서 성수 무신사역입니다 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성수역 자체에 대한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중국 상하이 한복판에 대형 매장까지 낸다고 계획을 발표한 무신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설명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무신사 역시 성수 영명을 땄는데요. 그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한투자증권 또 그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 이렇게 영명 병기를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무신사는 이를 약 3억 3천만 원을 들여서 병기권을 따냈다고 합니다. 이에 지난 10일부터 성수역 안내에는 이 성수 무신사역이라는 안내 멘트가 흘러나오고 있고요. 이는 패션 성지인 성수동을 무신사의 랜드마크로 확실히 못 받겠다라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14일에는 첫 해외 매장인 무신사 스탠다드 상하이 1호점을 그 중국에 개점을 했습니다. 상하이는 중국의 소비 문화를 주도하는 도시이자 그리고 전 세계 젊은 층의 트렌드가 모이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 화이하이루라는 곳은 하루 유동인구가 50만 명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에 무신사는 이곳을 단순한 매장이 아니라 브랜드 경험을 실험하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매장 내에는 중국 젊은 층의 인증샷 문화인 다카를 겨냥한 라이브 룸을 마련했다라고 하고요. 이 매장을 기점으로 중국의 고객의 데이터를 이끌어내고 또 중국 한정 상품과 맞춤형 제품군을 확대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또 무신사가 자체 앱을 통해서 무신사 AI 포트부스 기능을 새롭게 오픈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구글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최신 이미지 생성 모델이죠. 나노 바나나까지도 탑재가 됐다고 하던데요. 구글과의 협력,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요? 네, 처음은 아닙니다. 무신사는 지난 9월에 구글의 최신 AI 모델인 이 제미나이의 동영상 생성 모델 비오를 활용해서 8초짜리 영상을 만드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신사는 회사 차원에서 이 직원들에게 AI 에이전트로 구글 제미나이 프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무신사가 AI 포토부스 기능을 추가한 건 패션 플랫폼을 넘어서 테크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움직임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에 이용자들은 네컷 사진 찍기, 그리고 미래 자녀와 사진 찍기, 또 다꾸 스티커 만들기 등 다양한 이런 필터 기능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AI 포토부스 개발과 관련해서 무신사 관계자는 전체 고객을 타깃으로 한 이 고도화된 마케팅 서비스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 지난번 일회성 이벤트였던 공모전을 넘어서 구글과 보다 긴밀한 협업을 논의해 왔다라고도 전했습니다.
조직 개편, 글로벌 진출, 그리고 테크 기업으로의 변신까지 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추는 큰 그림은 결국 IPO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에 주관사도 선정이 됐다고 하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무신사는 최근 이 주관사로 한국투자증권을 선정을 했습니다. 당초 미래에셋증권도 입찰 이사를 밝혔었지만 철회를 했고요. 결국엔 이제 한국투자증권이 선정이 됐습니다. 또 KB증권과 JP모건 또한 공동 주관사로서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무신사가 희망하는 기업 가치는 이미 많은 언론 보도가 나왔듯 거의 10조 원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신사는 작년에 연매출 1조 원을 넘겼고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 또한 7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실적은 현재 증명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상장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공모 금액만 1조 원을 넘기는 LG CNS 이후 최대어가 될 전망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결국 지금의 조직 개편과 어떤 기술 투자 그리고 글로벌 확장은 성공적인 증시 입성을 위해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치밀한 빌드업 과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IPO를 앞두고 있는 무신사인데요. 과연 앞으로 IPO 진행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지금 이 시각 올해 하반기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한번 쭉 살펴보시죠. 신규 상장주들이 상당히 선전을 펼쳐나가고 있는 요즘 우리 시장인데요. 우선 오늘 상장한 기업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TMC 되겠는데요. TMC 현재 107%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현가 19,29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반기 신규 상장주들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한라캐스트 같은 종목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도 9% 넘게 오르면서요. 19,7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비츠로 넥스텍, 비츠로 기업들 안에서 또 분산이 된 종목이죠. 이 종목도 6% 넘는 오름세 보이면서 1,900원 선 주가가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최대어로 꼽혔던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1%대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요. 에임드바이오 같은 종목도 0.1%대 상승을 켜내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죠. 이렇게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하반기 신규 상장 종목들인데요. 과연 무신사가 IPO에 성공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이후로 주가 또한 오를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도국의 신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딥다이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증시를 좀 정리해보고 내년도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또 이분을 안 모실 수가 없습니다. LS증권 염승환 이사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25년 국장 정말 뜨거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오늘은 조금 힘들긴 하지만 뜨거웠던 국장을 염사님께서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자면 뭐가 될까요? 저는 그냥 올해를 좀 정의하면 변화의 시작이다. 변화의 그러니까 시작. 그 세 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네. 개인적으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정부 정책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좀 부동산에 모든 게 집중돼 있는데 네. 정부가 이제 모험 자본을 육성하겠다. 그래서 주식시장 이제 부양책을 꺼내 들었죠. 코스피 그렇죠. 옵션.
그게 이제 역대 어떤 정부도 이렇게 이 의지를 나타냈던 경우는 없었는데 그게 좀 컸던 것 같고 두 번째가 AI 시대가 이어지는데 이제 추론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네. 갑자기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이클과 완전히 다르죠. 공급은 적고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도 이게 변화가 좀 시작이 됐고 이제 결국 세 번째가 결국 전 세계가 다 돈 푸는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계속 좀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시장을 변화시켜 버렸죠. 이게 그쵸. 돈을 워낙 풀다 보니까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근데 보통 환율 오르면 우리가 위기니까 뭐 이게 주가가 원래 빠지거든요. 근데 그 공식이 안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같이 가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제 달라진 변화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면서 25년은 변화의 시작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 네. 시작을 필두로 해서 내년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텐데 올해 시장의 가장 큰 핵심 동력을 말씀해 주셨던 그 세 가지였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 세 개가 이제 잘 이게 한 맞물려서. 번에 다 작용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올해 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지수가 3,000 넘었고, 근데 뭐 3,200에서 이제 좀 머물렀다가 그 후에 이제 사실 그 반도체 이슈가 이제 나오면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됐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계속 뭐 전 세계가 돈 푸는 거 이 부분인데, 근데 이제 환율까지 좀 오르다 보니까 약간 좀 불안한 감도 있었지만 이 환율 상승의 배경이 결국엔 위기가 아니라 돈을 사실 미국보다 우리가 좀 돈을 더 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M2라 그러죠. 통화량 증가율이 우리나라가 8%가 넘고 지금 미국이 한 4%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2배가 넘게 이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달러보다 원화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도 사실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지하시면서 최근에 뭐 미국 주식을 많이 산 게 뭐 이렇게 자산 증식도 있겠지만 약간 원화값이 너무 약하니까 난 달러로 좀 방어하겠다.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계속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환율은 더 올라갔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세 개가 다 교집합으로 잘 어우러지면서 주식시장이 4천을 좀 넘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천을 넘어선 가운데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AI 쪽에 있어서의 기업들이 주춤주춤합니다. 여러 가지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와도 향후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못한다든가 그 마진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이게 방향성은 맞긴 한데 이게 시기의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건가 여러 가지 우려를 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연말에 과연 산타랠리는 올 것인가 이게 보통 핑퐁핑퐁으로 홀수 연도에 산타랠리가 있었고 네. 그리고 그 한 해 동안 1월부터 11월까지 증시가 좋았으면 산타랠리가 있다라는 네. 통계가 있어서 다들 지금 일단 오늘 이렇게 출렁여도 기대를 하시던데 이사님 어떨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매달 산타랠리가 왔던 것 같아서 아 매달 산타가 올해는 11월 빼곤 왔었다. 11월 빼곤 거의 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미리 그래서- 왔죠. 그래서 예. 미국 지금 제가 좀 느끼는 건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 보면서 느낀 게 사실 뭐 브로드컴이나 오라클 저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결국엔 AI 좀 팔고 싶어 하는구나. 그 욕구를 많이 느꼈고 지난 챗GPT 나오고 나서 AI 관련주들이 200% 넘게 올랐대요. 한 네. 3년 동안. 그러니까 피곤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 이익도 미리 반영한 것 같고. 그래서 미국도 미국 증시가 나쁜 게 아니라요. 기술 좀 빠졌는데 그 뭐 금융주라든가 오히려 뭐 자동차주라든가 이런 쪽은 또 막 급등하고 있어요, 반대로. 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증시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도 반도체고 미국은 AI인데 이들이 못 가면 지수로 보면 산타랠리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개별 기업은 그냥 산타랠리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9월, 10월 이렇게 오를 동안 그 산타랠리 뭐 그냥 랠리 기간 동안 반도체만 같이 다른 건 가지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수에 영향을 주는 이런 섹터들이 당분간 좀 이제 제한적이니까 저는 지수로 보면 산타랠리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근데 이거는 뭐 오히려 개별 기업 투자하신 분들은 산타랠리가 지금 벌써 왔거든요. 지난주부터. 우리나라 보면 뭐 건설주 튀고 자산주 튀고 뭐 로봇주 가고 오늘 보니까 뭐 또 조선 기자재도 가고 네. 뭐 이런 뭐 중국 소비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개별 기업들은 사실 지수에 영향을 주는 섹터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들은 나름대로 이제 이 삼성전자 좀 쉬어주면 오히려 숨통이 튀어요, 사실. 그러네요. 수급적으로. 그래서
연말에 오히려 개별주들은 좀 산타 랠리가 펼쳐지면서 좋은 분위기 이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좀 역시 랠리도 좀 양극화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가 연말에는 좀 쉬어갈 가능성을 염두하시는 건가요? 네, 좀 쉴 것 같아요. 지금 뭐 딱 분위기 봐도 뭐 미국에서 신호를 줘버렸거든요. 아, AI 좀 쉬고 싶다. 이 신호를 주는데 아무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년 전망이 좋아도 당장 이걸 또 고점 뚫긴 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번 주에 17일 날 마이크론 실적이 좀 있거든요. 뭐 잘 나오면 다시 한번 좀 위를 열 수도 있겠지만 네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우리 오라클 브로드컴도 봤지만 아무리 잘 나와도요. 일단 좀 가슴 핑계 대면서 밀어버립니다. 그렇죠. 자꾸 그런 분위기라 마이크론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시장이 좀 한두 달 쉬고 싶다. 저는 좀 그런 걸 좀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 순응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반도체가 뭐 그런다고 안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이제 기다리신 분들한테는 또 기회를 주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쉬어가는 것 자체는 뭐 전혀 저는 불편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이번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다시 한번 반도체주를 끌어올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워낙에 가파르게 올라왔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내년도 실적 발표 시즌이 좀 지나고 나서야 좀 이게 네.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사이에 또 다양한 기회들이 우리 시장에서는 상존해 있기 때문에 산타랠리에 대해서 지수의 레벨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각각의 종목별로 수익률 게임에 있어서 좀 잘 고른다면 우리가 또 좋은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매크로 변수를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또 다양한 경제지표 발표가 있다라고 하고 금리는 일단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어때요? 어떤 매크로 변수가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 혹은 반대로 좀 리스크를 가져갈 만한 그런 내용이 될까요? 일단 이제 매크로 환경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매크로 환경 자체는 그러니까 약간 그 AI에 대한 좀 버블 논쟁, 뭐 이거 수익화 언제 할 거냐 이런 논쟁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네.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미국 물가도 연준 의장이 내년 1분기가 고점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오히려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는 괜찮은데 물가는 생각보다 안정화되는 거. 이거 누구나 좀 원하는 굉장히 좀 좋은 그림이죠. 그렇죠. 예, 이런 분위기 보면 나쁘지 않고 또 요즘에 이제 내년 전망이 되게 많잖아요. 뭐 국내 증권사들 또 외국계 증권사들 이렇게 종합해 보면 대다수가 뭐 이렇게 뭐 뜨겁다 이게 아니라 내년에도 어쨌든 방향 자체는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것 같다.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크로 환경 좋고요. 또 거기다가 연준이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를 보면 점도표 딱 한 번 찍혀가지고 이제 금리 인하 한 번 한다고 하니까 약간 실망한 부분도 있죠. 내년에 3번 할 줄 알았는데 한 번밖에 안 하나? 이럴 수 있지만 사실 그것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는 게 연준 위원들이 데이터를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이번 주에 이제 고용지표 물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확인이 안 됐는데 연준 위원들이 갑자기 이 점도표를 확 낮추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내년에 무조건 한 번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그 부분은 실망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게 뭐 증시에 영향을 저는 크게 줄 요소는 아니다. 오히려 그날 FOMC 끝나고 증시가 급등해 버렸잖아요. 사실 미국 증시가. 그래서 연준 의장의 발언이 더 중요했고 연준 의장이 제가 봤을 때는 1월 1분기에 또 물가 고점이라는 그런 이제 말을 한 것처럼 좀 금리 인하 쪽에 좀 방점을 두는 듯한 이제 자세로 좀 바뀌었고 또 최근에 이제 매월 이제 시작을 했죠. 400억 달러 정도의 국채를 단기 국채 매입하겠다. 내년에 이제 세금을 미국 같은 건 4월에 내더라고요. 네. 그 세금 내면 미국 은행들의 좀 약간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자기가 잔고를 채워주겠다. 유동성을 미리 막아주겠다는 건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연준이 어쨌든 옛날에는 일 터지면 그리고 수습하는 좀 쪽이었는데 지금 미리 지금 이 투입을 좀 하고 있어요. 선제적으로. 예, 이거는 되게 주식시장에는 바람직한 현상이죠. 미리 사고를 예방해 주겠다. 네. 이런 측면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또 그리고 잘못되면 뒤에서 또 지원 사격 더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연준이 우리 편이라는 것도 상당히 이건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매크로 환경은 주식시장에는 뭐 오늘 반도체가 안 좋은 거는 좀 아쉽지만 네. 매크로 환경 자체는 여전히 주식에 유리한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도 시장을 전망을 했을 때 우리가 다양한 긍정적인 요인들이 산존해 있지만 그중에서 시장이 계속해서 유동성이 공급되는 유동성 장세가 더 이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중에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유동성 장세가 유지되기 위한 필요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거는 이제 각국 정부의 의지죠. 의지. 갑자기 그러니까 정책이 바뀌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제조 공급망도 확충해야죠, AI도 해야죠. 돈 쓸 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 그런 상황이니까 이 재정 지출하는 거를 줄일 수는 없거든요. 이미 법안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그게 정책이 바뀔 것 같지 않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돈을 많이 푸는 정책인데 이제 국민성장 펀드가 나왔잖아요. 이게 150조가 네. 투입이 되거든요. 어쨌든 이게 이런 돈들이 투입이 되면서 결국엔 계속해서 유동성 환경 자체는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환경이니까 이게 갑자기 근데 뭐 대통령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나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는 이상은 정부 정책 쪽에서는 큰 문제 없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 정부가 아니라면 통화정책에 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근데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미국은 금리 인하를 계속하는 사이클인데 우리나라가 좀 애매하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지금 금리 동결적으로 좀 당분간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통화정책은 증시에는 그렇게 우호적인 좀 정책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은 또 아니거든요. 한국은행 총재도 네. 금리 인상은 아니다. 다만 좀 금리 인하를 좀 멈추고 속도 조절하는 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의 통화 정책은 어쨌든 완화 쪽이니까 이런 부분도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통화 정책을 바꾸는 요인은 물가입니다. 물가가 갑자기 튀면요. 이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하려던 정책을 포기해 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가 잡아야 되잖아요. 사실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가 못 잡으면 내년에 이 지방선거 아니 그 뭐죠 중간 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얼마 전에 그 뉴욕 시장 선거도 졌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그게 물가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만약에 튀는 상황이 나오면 금리 인상 카드가 또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혹시 물가 튀는 거 요건데 근데 연준 의장도 내년에 물가가 오히려 떨어진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내년에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이렇게 돈 많이 풀리면요 인플레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27년도에는 그런 이슈가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보다는 이거는 우리가 좀 고민할 건 내후년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시장에서의 수급에 향방을 가늠하는 것 중에 이제 외국인 수급은 그 환율의 레벨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달러 약세에 대한 가능성 거론되고 있고 주말 사이에도 달러가 꽤 많이 좀 하락세를 보이긴 했는데 지금 이제 원화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게 환율이 외국인의 수급을 좌지우지할 만한 여건이 될지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빠져나가고 들어오고가 반복되긴 했지만 계속 환율은 높은 수준이었잖아요. 앞으로는 뭘 어떻게 우리가 방향성을 외국인의 수급을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원화가 약세라고 계속 보면 이제 외국인이 원래 팔거든요. 네. 근데 외국인이 원화 약세 국면에서 파는 이유는 물론 환차손도 있는데 보통 그럴 때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달러가 강할 때는 보통 네.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 원화 약세 국면인데 되게 이상하죠. 달러가 약한데 원화가 더 약합니다. 그렇죠. 이건 뭐냐면 글로벌 경기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달러 수요와 공급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나가는 달러가 들어오는 달러보다 더 많아져 버렸거든요. 근데 이 나가는 달러가 어떤 달러냐면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달러잖아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다 자산으로 지금 이렇게 달러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랑은 무관하고 오히려 이렇게 또 원화 약세가 좀 이어지면 수출 기업들은 환차익을 또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과거랑은 분명히 원화 약세의 그 흐름 자체가 이유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11월에는 물론 좀 주식을 팔았죠. 근데 그게 저는 원화 약세 때문에 팔았다기보다는 한참 그 AI 버블론 그 얘기에다가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할 거다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미국이 빠졌죠. 같이 덩달아 빼버린 거거든요. 근데 12월에도 원화가 여전히 약합니다. 근데 12월에는 3조 넘게 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공식처럼 원화 약세니까 외국인 팔겠지 이게 아니라 원화 약세가 지금처럼 이런 이유 때문이라면 저는 외국인들이 뭐 공격적으로 매수한다 이건 아니겠지만 옛날처럼 원화 약세니까 그냥 대량 매도해야지. 이 공식은 이제 안 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또 채권은 되게 많이 사고 있어요. 또 한국 채권은. 그리고 또 내년 4월부터는 세계 국채지수 편입되니까 이제 월 9조 원씩 외국인들이 들어오거든요, 자금들이.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환율은 안정화되겠죠. 그래서 원화 약세 국면이 뭐 이게 정말 심해가지고 뭐 1,600원 간다 뭐 이러면 또 모르겠지만 이 1,500원 이하에서 지금 이 구도에서 외국인들이 저는 매도하는 것보다는 환율을 보고 매도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AI나 이런 업황을 보면서 그쵸. 개별 기업별로 다르게 매매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환율에 있어서의 그 방향성을 가늠하는 요인은 우리가 좀 신경을 더 써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이제 좀, 환율의 방향을 작업할 건 이제 좌우할 건 네. 결국 수급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달러 유출이 너무 많아요. 들어오는 돈보다 이게 많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4월 되면 이제 들어오는 돈이 많아질 거고 특히 내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역대급 실적을 낼 것 같아요. 지금 뭐 영업이익 추정치 자꾸 올라가잖아요. 이 얘기는 달러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거죠. 수출로 돈 벌어 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현대차도 내년에는 증익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우리나라 기업들 이익이 역대 최고 찍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수출로 벌어온 돈인데 이 달러가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올 여지가 올해보다는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또 종합한다면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 환율이 위를 열기보다는 결국엔 수급적인 요인이 내년엔 좀 바뀔 수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게 좀 그 환율이 워낙 또 이게 오르다 보니까 외국인들 그러니까 이 외국인 관광객이 또 많이 오죠. 예, 오는데 그들은 이제 한국 와서 원화로 쓰거든요, 당연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광객이 또 많이 오면서 이 원화 수요가 또 증가하는 부분도 올해보다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쨌든 나가는 돈이 많았지만 내년에는 좀 나가는 돈보단 들어오는 돈 달러가 좀 많지 않겠냐. 그래서 좀 저는 좀 진정될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이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환율보다 외국인의 수급의 방향은 결국에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업황에 대한 펀더멘털이 계속해서 더 좋아지는 것에 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베팅이 나타날 것이다인데 그러면 내년도에 사실 우리나라 뭐 다른 섹터는 차지하고라도 우리 반도체 쪽은 워낙에 좋을 것으로 엄청난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100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럼 외국인이 좀 어떻게 적극적으로 좀 살까요? 뭐 저는 계속 그래도 이제 미국 증시 상황은 좀 보겠지만 미국 증시가 좀 안정화되는 또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네. 뭐 12월에도 뭐 지난주까지 꾸준히 샀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매수가 좀 저는 들어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오히려 우리나라 증권사보다 외국계 증권사에서 더 공격적인 전망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예전에 물론 이제 올해 뭐 국내 증권사에서도 뭐 100만 원 얘기한 적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 전부터 외국계 증권사가 좀 더 공격적으로 이런 영업이익 전망들을 내놨기 때문에 예, 그런 걸 본다면 외국인들의 시각 자체는 우리 일반적인 어떤 개인 투자나 기관보다 저는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내년도에 대한 반도체 그림도 올해는 물량이 주도했거든요. 어쨌든 이제 물량이 많이 또 증가하면서 좀 주도를 했지만 내년에는 이제 물량보다도 가격, 그러니까 공급은 계속 제한되는데 고사양 제품들의 이제 수요가 계속 늘면서 가격까지 이제 상승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그런 그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뭐 영업이익 전망치가 꾸준히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과소평가될 수도 있어요. 실적은 나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일단 그 외국인들의 시각 자체는 네. 더 우호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정부의 증시에 대한 부양책의 영향으로 지수가 70% 안팎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내년에는 뭐 올해 뭐 상법 개정안이든 이런 관련한 세법이든 더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게 내년 2026년의 흐름인데 이 여기에 더해서 뭔가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까지 기대가 되는 상황 속에서 업황까지 이렇게 좋다면 올해보다 내년을 더 긍정적으로 볼 법한데 네,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죠. 상승률은 올해만큼 나오긴 어렵죠. 내년에 70%는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야 될까요? 네, 그건 낮춰야 됩니다. 네. 아니 올해 70%인데 내년에 70? 70 받고 뭐 한 100? 네, 그러면 네. 좋은데 그건 좀 쉽지 않고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내년에 이제 많은 증권사들 보면 대체적으로 4,500에서 한 5,000 보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한 많이 오르면 한 25% 정도, 요 정도 상승. 근데 그것도 우리가 올해 70% 올라서 이게 25%면 에이 그게 뭐야 이럴 수 있지만 사실 연간 25%면 우리 코스피로 치면 역대급 상승이에요. 사실은 이제 워낙 우리나라가 증시가 그동안 부진했잖아요. 사실 올해만 이제 이렇게 급등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연 두 자릿수 성장률, 그러니까 상승률만 꾸준히 저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50%, 60% 오르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미국이 부러운 게 연 두 자릿수 상승률을 꾸준히 이어가거든요. 매년.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상승률은 당연히 둔화되겠지만 일단 방향성 자체는 어쨌든 우상향할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건들이
바뀌진 않았기 때문에 꾸준한 우상향을 저는 좀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또 사실 그 붉은 말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붉은 말이요? 내년에 이제 붉은 말이라고 뭐 적오년인가요? 뭐 적오년? 그렇게 부르기도 하던데 네. 어쨌든 이제 이 붉은 말의 특징은 정말 엄청나게 빨리 뛰잖아요. 우리 뭐 적토마 네. 그런 것처럼 그걸 보면 또 내년에 뭐 달릴 수도 있죠. 근데 달릴 수도 있지만 그 달린 만큼 또 변동성 엄청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두 가지죠. 이렇게 천천히 계단식으로 갈 거냐, 진짜 붉은 말처럼 진짜 미친 듯이 올라서 또 미친 듯이 한번 흔들리느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걸 선택한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완만하게 좀 올랐으면 좋지 않을까. 이 말이 좀 너무 날뛰지 말고 천천히 그렇죠. 우상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아이들 계좌에 뭘 모아가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 네. 20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미국 시장 인덱스 투자를 네네네. 권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도 좀 지수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S&P 500 투자하는 것처럼 코스피 투자했을 때 10에서 20%대를 꾸준히 공리로 효과를 누릴 네.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런 뭐 적토마처럼 막 빠르게 뛰는 거 말고 꾸준하게 오르는 맞습니다. 시장이었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가 또 가봐야 알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내년 증시 한번 전망을 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 대한 시장에 대한 뷰가 지금 각 증권사별로 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 보시는 2026년 가장 이 키워드는 꼭 가져가야 한다라고 보시는 키워드가 있으시다면 뭐가 될까요? 뭐 키워드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제가 아까 변화의 시작이라 네. 그랬기 때문에 2026년 전 진화의 시작이다. 진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변화가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변화되고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지 이러면 그건 끝이거든요. 네.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상법 개정이나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 뭐냐, 기업들이 실천을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진화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변화를 줬잖아요. 그럼 기업이 뒤따라 가줘야 된다는 그쵸. 거죠.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을지 그걸 이제 검증하는 단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5년은 정말 판을 깔아준 거예요. 모든 면에서 뭐 AI도 그렇고 정부 지출도 그렇고 다 판 깔아줬는데 이거를 실제 이제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걸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서 진화를 주도해야 된다. 그렇게 돼야만 증시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뭐 내년의 키워드는 또 검증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을 실제 이게 실현 가능한가? 그렇죠. 그런 것까지 한다면 26년도는 또 이 잣대가 더 엄격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건 되게 많다. 그리고 AI도 지금 더 진화할 수밖에 없는 게 출현 수요가 붙고 내년에는 이제 AI 한 단계 더 진화되는 게 피지컬 AI잖아요. 그걸로 이제 진화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벌써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또 로봇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내년엔 더 많은 확인이 가능하고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내년부터 이제 양산에 일부 들어가니까 로봇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단지 변화만 시작된 게 아니라 진짜 이제 기업들이 뭔가 물건을 만들면서 진화를 해주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지출도 국민성장펀드 이제 150조 원이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이게 실제 집행이 돼요. 네. 집행이 돼서 어떤 효과를 줄지, 이게 적재적소에 잘 들어가는지, 그냥 말만 또 150조 하고 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고 확인하면서 이제 진화하는 그런 26년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26년은 좀 그렇게 시장을 일단 바라보고 있습니다. 변화가 됐다면 그 다음에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진화가 돼야 할 텐데 그 진화 속에서 과연 우리 시장은 무엇이 또 얼마나 시장 참여자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다 주게 될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수에 대한 전망을 할 때 뭐 내년 항상 뭐 상고하저일 거다, 상저하고일 거다 얘기들이 많잖아요. 이사님은 어떻게 상고하저입니까, 상저하고입니까? 근데 좀 그냥 이게 레벨을 따지면 상반기가 더 강할 것 같아요. 상고. 예, 상고가 좀 더 강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제 그 상반기에 이제 우리나라 정책들도 어차피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연준의 정책도 지금 유동성도 상반기에 많이 풀어요. 아까 말씀드린 400억 달러도 내년 아마 4월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런 유동성 환경도 상반기가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좀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하반기가 나쁘다가 아니라 네. 하반기 이제 한 넘어가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 좀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통 이제 선거 앞두면 좀 약간 흔들리거든요. 변동성 자체가. 근데 물론 또 선거 끝나면 또 괜찮아져요. 근데 이제 선거 앞두고는 또 약간의 변동성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강도로 치면 뭐 내년장은 전체적인 그림은 좋겠지만 강도는 좀 상반기가 조금 더 강할 수 있는 네. 좀 환경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좀 흔들림이 있더라도 결국에 이제 11월 중간 선거 결과가 어떻게 좀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방향에서든 다시 한번 좀 기대할 만한 연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내년에도 그러면 주도주 얘기를 할 때 일단 반도체 빼놓을 수 없고요. 네. 뭐 조방원, 그러니까 올해 주도주가 내년에 또 계속 주도주의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연말에 사실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로봇 관련한 종목, 건설주도, 자산주도 이렇게 오르는데 어떤 업종이 내년도 시장을 주도하게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기록적인 상승이 나오는 올해 그러니까 조방원이 엄청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근데 이들이 내년에도 그렇게 오르긴 쉽진 않죠. 상승률 측면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주도주에서 탈락은 아니고 견고하게 유지할 텐데 문제는 올해만큼의 상승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올해 좀 너무 강했던 기업들의 그 기대 수익률은 저는 좀 낮추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중에선 그래도 저는 조방원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좀 원전을 좀 괜찮게 보고 있는 게 원전. 왜냐하면 원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이 좀 시작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뭐 주말에 그 페르미 아메리카라는 기업이 뭐 이렇게 데이터 센터 짓는데 돈을 원래 한 1,500억 달러 좀 받기로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좀 받기로 했는데 그걸 또 못 받았다. 계약 해지가 계약 됐다, 해지됐다. 뭐.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좀 뭐 이슈는 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원전 건설 안 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좀 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 얼마 전에 그 이 홀텍이라는 원전 기업에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을 해버렸어요. 원전 지으라고.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엔 실제로 이제 원전 수주가 미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 쪽에. 그러면 그게 이제 기폭제가 돼서 그러니까 이 조선이나 방산은 실제 그 기록들이 있잖아요. 수주 받고 그리고 실제 매출로 잡히고 방산도 그랬고 근데 원전은 기대는 했는데 뭔가 지금 나온 건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년에 나온다면 그걸 확인하면서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방원 중에서 원전이 나아 보이고 근데 반도체는 이제 꾸준하게 뭐 실적이 내년이 더 좋기 때문에 이끌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반도체하고 원전 쪽이 저는 좀 무게 중심을 좀 둘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주도 내년에 기대한다. 그런데 사실 올해 반도체주가 SK하이닉스가 뭐 200% 오르고 하는 그런 기염을 통해서 내년에도 이렇게 올라갈 거를 기대치를 좀 낮춰야겠는데 근데 또 업황적인 측면을 보면은 내년 업황이 더 좋지 않아요? 영업이익이 지금 2배 그죠. 증가하는데 주가는 올해 좀 빨리 반영된 거라고 봐야겠네요. 일단 그러면. 내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아, 내년에 이만큼 벌 거다. 그래서 이제 27년도 그러면 어떨 거냐. 네. 최소한 27년도가 내년보다 더 좋아야죠.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내년 27년도가 26년보다 안 좋으면 이건 피크아웃 얘기 나와서 이제 꺾여버리는 거죠. 그렇죠. 내년이 아무리 좋아도. 근데 지금 대부분 전망은 심지어 28년까지 더 좋다. 28년. 이런 얘기까지도 나와요. 오. 근데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은. 지금 당장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6년이 고점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27년도, 28년으로 갈수록 지금 데이터 센터는 계속 지어야 되고 뭐 데이터 센터 짓는 거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수요는 나올 거고 새로운 플랫폼들, AI 서비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중화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면 추론 수요가 또 되게 중요한데 추론에는 메모리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 종합해보면 결국 이 사이클은 26년의 정점은 아니고 뭐 정점을 빨리 보인다면 27년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게 보면 내년까지는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사실 22년도 말에 엔비디아가 챗GPT 나오고 나서 이제 주가가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때도 오를 때마다 계속 피크아웃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네. 그죠? 요새 이제 조금 이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그렇죠. 올해 4월 저점 대비해서도 엔비디아가 2배 가까이 또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반도체가 2배 오르지 말란 법은 사실 없어요. 갈 수도 있고 네. 못 갈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2배에 연연하시면 안 되고 얼마 갈 겁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27년, 28년까지 사이클이 이어질 건지 이걸 내년에 우리가 꾸준히 추적을 해봐야 돼요. 네. 그러면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계속 가져가고 이렇게 흔들릴 때 더 사는 거고 근데 혹시라도 뭔가 공급이 는다거나 생각보다 수요가 좀 안 좋고 AI 버블 이슈가 터져가지고 뭐 지출이 좀 준다거나 이러면은 사실은 이제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우리가 탈출할 준비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당장 확인할 방법은 사실 없어요. 상반기 지나야 되니까 제 말씀은 내년 상반기에는 어쨌든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시면서 웬만하면 비중을 줄이는 것보단 꾸준히 보유해보자. 저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AI 버블 논란 가운데서 뭐 오라클이나 또 그 브로드컴 관련해서는 오픈 AI가 다 엮여져 있더라고요. 네. 오픈 AI가 이제 워낙에 사실 지금 뭐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엔비디아 투자도 받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뭔가 이 투자 시점이 좀 늦춰져서 데이터 센터의 착공도 늦어진다 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제 부인하긴 했지만 계속 우려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제 돈이 없어서 엔비디아에 손을 벌리고 있지만 뭐 내년에 갑자기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지금 뭐 일단 뭐 성인 관련한 콘텐츠도 하겠다고 해서 저는 또 돈 벌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일부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관련한 불확실성이 오픈 AI 쪽에서 사라지면은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만약에 속도가 좀 늦어진다. 내년에 할 거, 내후년에는 꼭 할 거예요 하면 속도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주들도 살짝 브레이크를 좀 잡아야 하는 건지 우린 또 이제 뭐 메모리 업황이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 근데 이제 오픈 AI도 지금 스케줄상에 의하면 돈 버는 건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어려워요? 그랬어요. 한 28년, 9년은 넘어야 되고 진짜 수익 나는 건 2030년. 그렇기 때문에 스케줄 잡아놨어요. 네. 근데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옛날에 아마존 90년대 후반에 IT 버블 터지고 주가가 네. 90% 빠지기도 했지만 네. 결국 아마존도 그때는 돈 버는 기업 아니었거든요. 인터넷 투자하는 기업들 엄청난 돈 까먹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엔 그 플랫폼을 선점하니까 돈을 벌었고 또 우리나라의 지금 대표 기업 중에 하나 돈 왕창 까먹다가 지금 1등인 기업이 어디 있죠? 쿠팡. 쿠팡이 지금 요즘에 욕은 먹고 있지만 네. 그 손정희 회장이 돈을 엄청 빌려줬잖아요. 막 조 단위로. 네. 그러면서 생존했고 플랫폼을 장악해서 지금은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AI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요즘에 AI 이 기업들을 보는 잣대가 너무 가혹해요. 왜냐하면 이제 주가 올랐다 보기 때문인데 지금 당장 돈 벌 수는 없거든요. 투자를 엄청 해야 돼요. 지금은 일단 오픈 AI는 수익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매출, 그러니까 가입자를 계속 확보를 해줘야 돼요. 이 성장이죠. 그리고 그걸 하려면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돼요. 경쟁자도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투자를 줄인다. 그건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레이스에서 참가 안 하고 그냥 구글한테 1등 넘겨주겠다. 이거 폭탄 선언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오픈 AI가 우리 지출 줄이겠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제가 샘 알트먼이어도 그냥 무조건 27년까지는 가죠. 그리고 어쨌든 엔비디아든 누구든 이제 운명 공동체예요. 네. 여기가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 펀딩을 해줄 거라고 해요. 손정희 회장이 쿠팡이 그 사실 힘들었잖아요. 그거 알면서도 계속 태웠거든요. 맞아요. 근데 결국엔 그 돈을 좀 벌었죠. 네, 번 것처럼 엔비디아든 클라우드든 다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랑 경쟁자도 있지만 오픈 AI가 망가지면 또 안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한 펀딩은 펀딩대로 저는 이어진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일단 27년에 가봐야 우리가 그 결론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윤곽이 나오니까 그걸 지금 와가지고 뭐 무조건 안 된다 된다 이거는 뭐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들 이제 저 멀리 보이는 뭔가를 향해서 가는데 가까이 가야지 그게 명확하게 보이는 네. 건데 그냥 이게 좀 빨리 왔으면 좋겠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좀 빨리 왔으면 좋겠고 네. 하는 그런 욕심들이 좀 있고 주가는 또 그 기대감을 선반영해서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과 기대가 계속해서 상존해서 변동성을 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 종목들 오늘 지금 하락세를 꽤 많이 낙폭을 줄이고 있는 SK하이닉스도 눈에 띄고요. 삼성전자도 3%대로 지금 10만 5,600원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반도체 중에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저평가다. 그러니까 디램 관련한 기업들, 메모리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 중에서 가장 저평가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요거 맞습니까? 저평가 맞습니까? 아니 근데 둘 다 싸요. 삼성 하이닉스 전 제가 네. 봤을 땐 둘 다 싼 것 같아요. 근데 기준이 좀 다르지 않나요? 네. 싼 것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이제 과거 평균과 비교하면 하이닉스는 엄청 비싸고 네. 과거 평균과. 네. 근데 내년에 영업이익 80조, 90조 나오면 PER 지금 몇 배입니까? 5, 6배밖에 네.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저평가고. 그렇죠. 그리고 마이크론과 비교하면 둘 다 엄청 싸고. 네. 마이크론이 좀 상대적으로 비싸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뭘로 비교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비교를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과거 밸류랑 비교해봐도 높은 수치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버는 돈에 비해서도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가 좀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근데 삼성이 더 싸냐 하이닉스가 더 싸냐는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논쟁에 빠지실 필요는 없고 이런 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하이닉스는 어쨌든 마이크론과 사업을 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훨씬 고평가돼 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가 만약에 미국의 ADR이라 그러죠. 요거 신주를 만약에 상장하면 마이크론만큼의 밸류 받을 수도 있거든요. 미국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 기대한다면 하이닉스 쪽으로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하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 같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파운드리의 성장 여력을 더 높게 보신다면 삼성을 선택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 수주 받았죠. 애플 수주 받았죠. 최근에 IBM도 수주 받았죠. 얼마 전에는 그 로봇에 들어가는 칩도 엔비디아 거를 수주 받았거든요. 이건 젠슨항이 직접 했던 얘기죠. 네. 그래서 내년에 파운드리 기대가 되고 또 내년 2월에 갤럭시 S에 이제 엑시노스 2600인가요? 그게 들어갑니다. 삼성이 직접 만든 이제 스마트폰 반도체인데 원래 퀄컴 거를 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퀄컴도 쓰지만 일부 물량은 삼성 거 쓰겠다. 근데 그게 이제 잘 검증이 돼서 무리 없이 돌아간다면 파운드리 경쟁력이 진짜 올라간 게 맞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시작으로 해서 파운드리에 대한 사람들의 실망이 아니라 진짜 이제 해볼만 한데 그럼 이제 밸류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TSMC가 파운드리로 엄청난 돈을 벌었잖아요. 그걸 또 추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좀 보시는 분들은 메모리만 볼 필요는 없고요. 네. 여기에 그냥 그 파운드리까지도 한번 곁들여서 같이 보신다면 지금 주가가 좀 비싸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저평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거 대비해서는 비싸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PER 기준으로는 저평가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 얘기는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보면은 내년도 SK하이닉스는 무조건 100만 원 간다로 지금 거의 무조건은. 기정사실화돼. 저는 사실 그게 그래서 되게 걱정돼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무조건이 세상에 네.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인데 네. 하이닉스는 이제 그 가격이 100만 원 이러니까 지금 50만 원대면은 2배인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간다고 만약에 말하신 분이 있으면 모든 재산 다 팔아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요. 그렇게 확신을 한다면. 그럼요. 근데 이 세상에 저는 어떤 자산도 100% 확실한 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무조건 100만 원, 그러니까 그 앞에 무조건은 빼야 되지 않나. 갈 수도 있는 거지. 갈 확률도 네, 있다. 있는 거지. 갈 확률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 진짜 돈을 진짜 벌어주면 갈 가능성도 있지만 세상 일은 모릅니다. 내년에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은 아니고 다만 이제 그 하이닉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100만 원을 가기 위해선 무조건 미국 증시에 상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ADR을. 예탁 증서를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일부 담보로 해서 미국에 이제 예탁 증서 발행해서 우리나라에도 한국전력 같은 기업도 포스코가 이미 미국에 그런 식으로 상장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이제 하이닉스가 편입이 돼요. 그럼 ETF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중만큼 또 수급이 늘어나고 미국계 펀드들이 이제 하이닉스를 맘 놓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수급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저는 좀 미국 상장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또 한 가지는 그 많은 분들이 불만이죠. 요새 이 투자 경고 들어가가지고 네. 근데 하이닉스를 투자 경고 넣는 거는 너무 옛날 이 기준으로? 규제로 기준으로 하이닉스가 작전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이 기업을 어떻게 작전을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좀 작전할까봐 그런 이제 시세 왜곡 때문에 이 조건을 걸어놓은 그렇죠. 건데. 시총 얼마 이 기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시총 큰 기업들이나 상징성 있는 기업들이 이거 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이런 규제는 좀 완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우리가 내년도 시장을 시결을 넓게 보고 투자하시겠지만 연말에 혹시라도 이제 이 점은 좀 경계하세요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연말에 이제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가 규정은 완화된 건 맞잖아요. 50억인데 네네. 그래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매물출회. 네, 매물출회가 일부 나올 수는 있어요. 일부 개별 기업들은. 네. 그래서 연말에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막 이렇게 급등하는 기업을 쫓아가지 말자.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미국의 AI가 이후에 어쨌든 그냥 시장이 그러면 그런 대로 수능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반대를 하지만 AI를 되게 지금 싫어해요. 미국에서. 네, 약간 좀 너네 좀 쉬어가는 게 어떠니? 이러니까 거기에 수능할 필요 있어요. 그러면 AI주들을 덤빌 필요는 없다는 네. 거죠. 근데 이 조정을 이용해서 좀 현명하게 또 싸게 사실 분을 사면 그렇죠.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장이 좀 수능하자. 시장이 좀
소외주를 원하는구나. 그럼 그런 것들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연말 연초 내년도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기대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또 장밋빛 미래만 꿈꾸면서 시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 LS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현재 구간 코스닥 지수는 감과권 그리고 코스피도 낙폭 많이 줄이면서 1.2%까지 낙폭 줄였습니다. 오장 들어서면서 반도체 투톱 위주 낙폭 더 줄인다면 시장 0.몇% 안에서 좀 하락 마감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시장을 기대해 보면서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